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트럼프와 의료 카르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의료보험과 엄청난 2차 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네요. 왜 그런지, 그리고 왜 미국의 약값이 이렇게 비싼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내 의료 시장에 변화가 있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1번, 미국은 세계에서 인슐린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인슐린 표준 용량 가격이 호주 7달러, 영국 7달러, 독일 11달러, 캐나다 12달러, 일본 14달러인데 미국은 이거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10배예요. 자, 3번. 인슐린은 캐나다에서 그랜트 벤팅이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랜트 벤팅은 돈보다는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의 고통에서 해방되길 원했죠. 인슐린 특허를 1달러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판매합니다. 인슐린은 특허 사용료가 없다 보니 캐나다는 어느 약국에서나 35달러면 한 달치 인슐린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35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한 달분 인슐린이 미국에서는 2,000달러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요? 미국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인슐린 특허가 비쌀 이유가 없죠. 인슐린이 비싼 이유는 미국 제약 유통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은 PBM, Pharmacy Benefit Management라는 PBM이라는 민간 기구가 보험사를 대신해서 약의 가격과 사용을 제약사와 협상합니다. PBM은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약을 사용할지를 정하고 약값을 협상하며 약 사용에 대해 심사평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PBM의 파워는 약의 사용 목록을 정하는 역할에서 나옵니다. PBM은 보험사들에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어떤 약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정해서 알려줍니다. PBM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보험사들은 병원에게 이 지침에 기반해 특정 약을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PBM의 지침에 따라 약을 처방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 약의 정가는 제약사 플러스 보험사 환급액 플러스 PBM 수수료로 구성이 됩니다. 환자가 100달러짜리 약을 처방받아 구입하고 이것이 보험 처리되면 일단 100달러가 보험사에서 제약사로 들어갑니다. 제약사는 자기 약값 40달러를 제외한 60달러를 PBM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PBM은 자기 수수료 6달러를 제외하고 54달러를 보험사에 리베이트로 돌려주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즉 보험사에서 왔다가 다시 보험사로 돌아가는 거죠. 보험사는 100달러를 제약사에 주지만 54달러를 리베이트로 회수해서 실제로는 46달러를 비용으로 지출하게 됩니다. 구조가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이 돌려주는 돈이 많은 PBM과 계약하는 게 유리하죠. PBM은 얼마나 많은 돈을 제약사에서 뜯어내서 보험사와 나눠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지가 경쟁력이 됩니다. 제약사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PBM이 작성하는 처방 목록이 자기 약이 포함되고 최상단에 노출되는 게 필요하죠. 배달의 민족에 보시면 음식점 상위 노출되면 매출이 쉽게 올라가죠. 네, 그렇게 위로 올려야지 되죠. 올리려면 돈을 많이 줘야지 되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약도 처방 목록 최상단에 노출될수록 더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약을 팔 수 있음. 제약사들이 PBM 보험사들과 공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값의 정가를 올리면 됩니다. 100달러이던 정가를 200달러로 올리면 PBM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죠. 보험사는 리베이트를 더 받아서 손해를 보지 않죠. 제약사도 PBM 수수료와 보험사 리베이트를 더 주지만 약값을 그 이상 받으니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약값을 올리면 PBM, 제약사, 보험사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것입니다. 약값이 오른 피해는 보험료에 반영되어 미국민들만 떠안는 구조가 됩니다. 모두 윈윈 중에 딱 한 명만 루즈네요. 자, 34번입니다. 미국의 약값이 미친 듯이 오른다는 말이죠. 이런 구조 때문에. 비싼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은 약값이 올라도 자기 부담금이 큰 차이가 없어 보험 처리를 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들과 보험은 있지만 보장이 약한 저가형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PBM 보험사, 제약회사 간의 공생구조를 깨려고 시도한 대통령 중에는 트럼프가 있죠. 2017년 1기 트럼프는 약가인하 공약 발표를 했고 2019년에는 PBM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합니다. 2020년에는 미국의 약값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약가 최혜국 가격 정책을 발표하며 약가 인하를 시도합니다.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였습니다. 바이든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 취소 또는 연기되는 식으로 사라집니다. 바이든도 약가 인하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약가 인하를 시도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인슐린 비용의 상한선을 월 35달러로 고정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35달러는 캐나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인슐린 한 달치를 살 수 있는 가격과 동일한 수준이죠. 하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방지법은 민주당이 다수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인슐린 항목이 변경된 채 통과가 됩니다. 인슐린 본인 부담 지출 한도 35달러 제한을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에 한정해서 통과한 것이죠.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6,500만 명이 대상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65세 미만의 당뇨병 환자들은 비싼 약값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과만 보면 미국 제약회사들의 로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선이 다가왔고 지지율에서 뒤처진 바이든에게는 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약회사가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이든은 당뇨병 약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 아니라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월 35달러 상한을 제약사에게 얻어냅니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방지법의 구석에 2026년부터 시행되는 폭탄 하나를 숨겨두고 물러납니다. 숨겨진 폭탄은 PBM뿐만 아니라 정부도 약값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특허가 있는 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 기간이 15년이라면 8년까지는 특허를 인정해주되 9년부터는 정부가 약값을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값 협상에 정부가 관여를 하면 최고 60%까지 약값 인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신규 특허 기간도 20%를 단축합니다. 신약을 개발한 제약사들이 독점적 이익을 누리는 기간이 줄어든 게 된 것이죠. 매년 10억 달러 이상 매출이 발생하는 특허 신약이 15종 있습니다. 15종 중 12종은 2030년에 전에 특허가 만료되어 돈 버는 하마였던 약들 대부분이 약값 협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조항들은 2026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표가되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마음이 급했던 바이든이 제약사들을 압박해서 환자가 많은 당뇨병 약에 자율적인 약가 인하를 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를 하고 2기 트럼프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에게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었던 1기 트럼프의 약가 인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죠. 1기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권 초반부터 달리기 시작해서 약가 인하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12일 트럼프는 다음과 같은 코멘트와 함께 약가 인하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내일 12일이죠. 내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다.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80%까지 인하가 될 것이다. 미국민은 의약품이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같은 금액만 낼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은 마침내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미국 시민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의료비를 줄이게 될 것이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PBM의 중간 유통 구조 개편과 국제 최저 수준 약가의 미국 약가를 연동하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인슐린 약값을 크게 낮췄다고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러 가지 편법으로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당뇨병 약 자디앙의 경우 한 달치 약값이 일본 35달러, 스위스 70달러인데 미국은 현재도 611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와, 엄청 비싸네요. 이게 몇 배죠? 326? 220배네요. 20배.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체의 정치 자금은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지만 나에게는 통하지 않고 공화당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약값을 인하하면서 저소득층 미국인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약값 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혁신을 막고 연구개발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홍보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처방약과 의약품 가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비싼 이유를 궁금해왔다. 제약회사들은 오랜 동안 약값이 비싼 이유에 대해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말했지만 이 모든 비용은 아무런 이유 없는 미국의 호구들이 전적으로 부담해왔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약가 인하에서 시작된 전투가 의료 카르텔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65세 이상 노령층에서부터 정부 차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등도 있지만 민영 의료보험이 대세인 나라입니다. 민영 의료보험사들은 보험과 의료 서비스, 의료 정보들을 통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간 저의 생각인데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엄청 부작용을 낳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니까요. 자, 82번입니다. 작년 12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인
브라이언 톰슨이 뉴욕 중심가 길거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총격범은 이런 기생충들은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탄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연, 거부, 방어라는 단어가 새겨 있었죠. 지연, 거부, 방어는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수법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미국 최대 민간 의료보험 회사입니다. 미국 인구의 15%인 5,100만 명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 계약자이고 이들에게는 매년 400조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약국 의료 서비스와 의료 정보 회사를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옵텀 헬스는 9만 명의 의사를 고용해서 원격 의료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옵텀 RX는 PBM 회사입니다. 익스프레스, 스크랩트, CVS 헬스와 함께 미국 3대 PBM사 중 하나가 옵텀 RX로 3사가 전체 PBM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옵텀 인사이트는 미국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환자 3억 명의 건강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이런 자회사들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의료 정보를 보험금 지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실손보험의 경우 8.6%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실손보험에서 8.6%가 거절된다는 것이죠. 실손보험 청구를 보면 91.4%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8.6%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있다는 말이죠. 한국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이 거절되는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존 질환 미신고로 전체 거절의 67%가 됩니다. 기존 질병이 없었는데 없다고 체크를 하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기존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죠. 미국 민간 의료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률은 한국의 2배 정도인 15% 내외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악명이 높은 이유는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업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서입니다. 미국은 의료비용이 높다 보니 치료하기 전에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는 게 보통입니다. 브라이언 톰슨이 CEO에 오른 이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보험금 지급 거절률이 10.9%에서 32%로 올라갑니다. 대량의 지급 거절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순이익은 늘어났지만 브라이언 톰슨의 악명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톰슨이 사망한 후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의 CEO 앤드류 위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브라이언 톰슨의 유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험금 지급 기준을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계하고 각종 정보를 확보해서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거절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입니다. 최근에는 AI까지 도입해서 처방 및 보험금 거절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악명이 높지만 미국 민간 의료보험 특성상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병원별, 의사별 연계된 민간보험이 다릅니다. 의료보험을 들었어도 내 보험을 해당 병원이나 의사가 받아주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 안 됩니다. 병원 및 의사와 계약이 많이 되어 있는 1위 의료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지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초대형 민간 의료보험사들입니다. 2기 트럼프가 이들과 2차전을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약값은 미국 국내 의료 카르텔만 조져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와 노바티스는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의 스위스로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EU에 판매할 때보다 미국에 판매하는 약값의 2배 이상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1,500 투자해서 10% 상호관세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39% 상호관세를 부과합니다. 트럼프는 19개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의 약값을 최저가에 맞추라고 소환을 보냈고 19개의 글로벌 제약사들 중 이들도 포함됩니다. 투자도 투자지만 약값 최저가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스위스에 대한 39% 상호관세의 배경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신기하네요. 왜 미국의 약값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싼 거죠? 진짜 호구였었나 봅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미국인이 보기에는 트럼프의 정책 방향이 정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글로벌 제약사와 민간의 의료보험사들에게 행정명령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해 미국 내부의 행정명령으로 외부에는 상호 관세로 조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댓글이 좀 궁금합니다. 갤럭시님의 댓글입니다. 의료제약 산업은 그동안 미국인의 희생으로 전 세계가 무임승차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역시 핵심을 잘 알고 있고 잘못된 구조를 깨트리는 추진력까지 있어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
증가 등 의료 개혁이 기득권에 의해 완벽하게 실패했고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제약사의 약값 인상까지 공급 측면에서는 비용이 계속 상승해 의료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 아래 대댓글입니다. 미국인의 희생에 의한 전 세계 무임승차요? 글쎄요. 어느 국가도 미국의 국내 약값 천정부지로 높이라고 압박은 물론 설득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그런데 미국의 문제점은 그거 같습니다.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의료보험 체계 그리고 PBM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쭉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배달업체도 보면 그렇죠. 처음에는 싸게 해주다가 어떤가요 지금? 완전 달라졌죠. 자, 개인적으로 만천님의 댓글입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가진 자국민들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네.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건 트럼프를 응원합니다. 와, 트럼프를 이제 전 세계인들이 그 의료 카르텔로 인해서 응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네요. 야, 정말 미국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제, 마지막은 무슨 말로 해야지 될까? 맨날 그냥 감사합니다만 하니까 조금 식상해서 뭔가 하나 떠올려보고 싶은데 안 떠오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가 경제금융 전문가가 되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